예,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 이어 개최 도시로 베트남 수도 하노이가 선택됐습니다. 북미가 통큰 합의에 따른 이른바 하노이 선언을 채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 다음 주에 있을 추가 실무 협상에서 합의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회담 장소로 하노이가 결정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이 조심스레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박 3일 평양에서 실무 접촉을 갖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우리 측의 그 협상, 회담 내용까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부요. 뭐 거기에 건설적이었다, 뭐 생산적이었다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 그걸로 봤을 때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긍정적인 신호를 지금 이 순간에 읽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긍정적인 신호는 읽을 수 있는데요. 아니 뭐 확실하게 모든 그 협의문이 다 완성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건 대표하고 그다음에 우리 측 청와대에서 얘기한 것처럼 토대를 놓은 것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주고받기식의 협상이 아니라 이제 북한과 미국이 가진 어떤 입장을 갖다 허심탄회하게 다 올려놓고 그것을 조율해가는 과정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 최종 안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그 추후 협상을 위한 토대,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건 대표 스스로도 협상은 아니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단 말이죠. 이것은 저희가 좀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협상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그런 어떤 목표가 있는 거죠. 이번에 이제 2박 3일 동안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제 그런 그 자리였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협상과 협상이 아니었다는 거하고 그 차이는 저는 크게 없다고 보는데요. 우선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북한과 미국이 지금 실무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2박 3일이라는 게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협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공식적인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공식적으로 많은 얘기를 주고받는 자리, 특히 이제 상호 관심사도 있을 거고 또 서로 우려하는 바도 있을 거고 또 서로 또 요구하는 바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폭넓게 이제 교환한 자리였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비건 대표의 그 표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전보다 좀 밝아 보여요. 또 더군다나 이제 좀 더 얘기를 나누겠지만 서울에 돌아와서도 이른바 이제 광포 행보라고 해서 많은 인사들 특히 정치권까지 만나고 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번 북미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박 3일 실제 체류 시간이 쉬운 5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과연 뭘 했을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하고 첫 만남일 수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협상 자체는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것까지 아니고 그냥 논의될 사항들만 정말 꺼냈을까? 아니면 김영철 부위원장이랄지 그 이상의 윗선을 또 만나고 갔을지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2박 3일 체류 일정 우리가 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을 거고요. 이제 다양한 의제가 올라왔을 겁니다. 주로 이제 그 비핵화 관련해서 북한의 비핵화와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의제를 담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혁철 이제 대미 대표를 이제 비건 대표가 처음 만났다고 협상에서 만났다고 하지만 그래도 다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말하는 선수들이니까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인사 더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의제 조율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2박 3일이 그렇고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작년에 6.12 그 싱가포르 그 회담에서 가졌던 그 정상회담 공동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북미 관계 개선이라든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이제 유해 송환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제외한 또 북미 관계 개선이라든지 어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다음에 유해 송환 비슷한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져도 비핵화를 제외한
그러니까 보다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의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비건 대표의 표정이 좀 더 밝아지지 않아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과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윗선을 만날 수 있었겠느냐, 즉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 김정은 위원장이 만족할 만한 미국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가 나왔다면은 그 비건 대표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것까지 못 갔다면은 만나지 못하고 이제 김영철 통일 부장 정도 만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적이었다라는 부분을 보면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지만 그래도 핵심 의제인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도 또 논의할 게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좀 보따리를 다시 또 짊어지고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이제 비건 대표가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를 소개를 하면서 새로운 직함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라는 새로운 직함인데 사실 이게 기존에는 없었던 직함이니까 이번에 이렇게 새로 그렇게 굳이 직함까지 만들어가면서 김혁철 대미 대표를 이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저희가 좀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주목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김혁철이라는 인물을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가장 주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비건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함이 대북정책 특별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혁철은 대미 정책 특별 대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격을 맞췄다고 이제 볼 수가 우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소속이 국무위원회 소속으로 그렇죠. 나오잖아요. 예. 북한에서 이제 국무위원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은 이제 당 국가 체제, 당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체제긴 하지만 특히 중요한 외교 협상 이런 것은 국가가 이제 앞장서는 거죠. 당이 앞장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가와 관련된 중요한 국정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 자리가 그 기구가 이제 국무위원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국무위원회에서 소속된 이제 대미정책 특별대표가 이제 김혁철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김혁철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그동안 이제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스페인 대사라고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군축 전문가라도 알려져 있고 그래 봐 있는데 북한이 숨겨놓은 비장의 카드. 저는 그것까지 봅니다. 에이스였군요. 왜냐하면 이 지금 비핵화 협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는 협상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 목표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다른 협상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대미 특별대표라는 직함까지 주면서 저 사람을 내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어떤 비중이 있는 인물이고 또 그만한 능력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과거에 육자회담 대표 보면 외무성 부상이 하잖아요. 최선희가 사실 외무성 부상이고 그동안에 뭐 이런 관계를 해왔잖아요.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한 걸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북한도 이제 비핵화 조치 그리고 상응 조치 얻어야 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북미 협상이 시작이 됐지만 그래도 양측 간에 이제 기싸움이라든지 이제 신뢰 구축을 위한 토대를 쌓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싸움을 하고 구체적인 협상에 비핵화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예. 이제 그 주변부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토대를 쌓는 걸 했다면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북미 모두 진전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해서 진전될 준비가 됐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에서 이제 그 비핵화 조치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되겠죠. 김열청 이제 대표가 들어왔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희한테 나쁜 소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북한도 미국도 이제 전문적으로 협상,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담당한 어떤 그 핵심 리더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이제 협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진전을 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선희 부상 같은 경우에는 북미 관계 전반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외교 안보로 친다면 외교 쪽에도 이렇게 좀 그 전문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 북미 관계에 있어 가지고 중책을 담당하고 있지만 핵심적으로 비핵화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보다도 전문가인 김혁철이 나섰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희 부상이 이제 그 팀에서 빠진 것이 아니고요. 예. 후방에서 총괄적으로 북미 관계, 북미 협상의 또 모든 것을 큰 틀에 다루는 그런 중책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비건 대표가 평양 다녀와서 트럼프 대통령 보관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북한이 경제 로켓이 될 수 있다. 경제 강국, 대국까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경제 문제를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뭐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지난번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아주 일관성 있게 경제 북한이 경제적 잠재력이 있다. 또 우리가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뭐 미국의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를 준비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일관성 있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핵화 그러니까 핵과 이 경제를 바꾸라. 우리는 경제를 줄 테니까 핵을 내놔라. 예. 뭐 그런 메시지를 지금 아주 일관성 있게 보내는 거거든요. 예. 그 요번에 이제 그 경제 로켓이라는 표현도 사실 그 이제 일관성 있는 그 본인의 어떤 대북 메시지의 하나다. 우선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건설에 관심이 있구나. 그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관련 회의론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관련해서도 경제 건설을 위해서라도 핵을 포기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판단을 계속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 실제로 그러면 북한의 경제 강국이 만들기 위해서 미국의 역할이 있는 거냐? 뭐 엄청난 역할이 있는 거죠. 이번에 이제 베트남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만 사실 베트남이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보하고 경제를 맞교환한 그러니까 대미 관계 개선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경제 건설의 어떤 그 모멘텀을 갖게 된 그 나라가 베트남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런 언급을 계속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경제라는 걸 이 경제 협력에 대한 경제 협력을 인센티브로 제공을 해서 비핵화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네. 그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글을 올린 게 8일이었습니다. 비건 대표와 협상을 마무리한 날이랑도 딱 맞물리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런 글을 올렸다는 것도 상당히 좀 짚어볼 대목인 것 같은 게 협상 결과가 그만큼 만족스러웠다라는 이런 표현이었을지 혹은 협상 결과를 들었을 때 일정 부분 좀 아직 북한이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은 의중을 좀 느꼈기 때문에 북한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좀 보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북미 양측이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기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전히 기싸움이 치열하다. 그래서 이제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부분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부분 이 부분이 핵심이라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짚어준 거죠.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이 체제안전 보장과 어떤 제재 해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미국 측이 볼 땐 제재 해제다.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비건 대표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또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로서 좀 더 비핵화를 해달라. 그러면 당신들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제재 완화를 우리가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제재 완화, 제재 해제를 해서 이제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밋빛 총선이 다시 한번 보여주고요. 또 압박하는 그 측면이 있겠죠.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가 다낭이 아닌 하노이로 결정이 됐습니다. 뭐 취재 기자들 다낭도 가고 하노이도 가고 뭐 지금 그런 상황인데 방금 전에 이제 하노이에 있는 저희 취재 기자를 통해서 현지 분위기 좀 간접적으로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약간의 조용은 하지만 그래도 긴장감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자, 하노이. 미국이 양보를 했을까요? 북한이 계속 고집한 이유 두 가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장소가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뭐 다낭에서 하든 하노이에서 하든 어차피 미국의 그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니까.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장소가 굉장히 예민하죠. 우선 최고 지도자의 이제 신변 안전도 문제가 되고 또 쉽지 않게 방문하는 곳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번에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딜까? 예. 그러니까 북한이 훨씬 더 신중하게 또 전략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장소 문제를. 이제 그런 맥락에서 미국이 양보하는 거는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과연 북한이 왜 하노이를 고집했을까? 이 부분을 함께 이제 봐야 되는데 사실 내년이 북한하고 베트남 수교한 지 70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베트남과의 관계는 중국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예. 북한 입장에서 혈맹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혈맹으로 부를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혈맹이라는 게 전쟁 때 함께 싸운 그렇죠. 파트너라는 예, 얘기잖아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이 베트남입니다. 근데 베트남 입장에서는 오히려 북한 군인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예, 과거에 베트남 전쟁 때.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두 나라가 혈맹 관계인데 그리고 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베트남과의 관계도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키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관계 개선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이긴 하지만 이 기회에 베트남과의 관계는 또 전면적으로 한번 이렇게 정상화시켜 보자. 그런 의도를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하노이가 가장 적절한 장소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정상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베트남 국가 주석을 만나야 되거든요. 이제 베트남도 당 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당이 이끌어가지만 당 총서기가 있어요. 실제로 당 총서기가 제일 이제 실권자인데 이번에는 이제 그 당 총서기하고 국가 주석이 같은 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가 주석을 만나서 또 이제 새로운 어떤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북한과 베트남 관계를 또 몇 단계 올리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이 다낭이라는 장소보다는 하노이가 훨씬 실리적으로 또 명분적으로 도움이 되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씀대로라면 그 지난 24일 날 이제 뭐 미리 방문을 해서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가능성도 그럼 높게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보여준 행보를 보면 뭐 파격적이고 뭐 대담한 행보도 있고 굉장히 실리적이죠. 굉장히 또 현실적이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국빈 방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지난해 11월 말에 그 이용호 외무상이 또 베트남을 방문했었거든요. 그때 아마 이렇게 상호 방문 부분이 미리 저는 조율됐다고 봅니다. 하노이에서 글쎄요, 이게 1박 2일로 진행이 되잖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장소와 또 그 회담의 어떤 기간,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안에 어떤 스케줄을 가져갈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각에서는 지금 양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과연 만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좀 관심거리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우리가 좀 간접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임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북한의 행보가 이제 뭐 그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뿐만 아니라 어떤 정상 국가로서 이제 발돋움하기 위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박 2일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작년에는 이제 역사적인 만남 그 자체의 의미를 뒀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의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퍼스트 레이들도 같이 오셔서 이제 역사적으로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퍼스트 레이드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스타일이고 그것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이제 대변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과거에 뭐 제키, 뭐 캐리처럼 그 따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소주 여사가 나오면서 어떤 그 과거 사회주의 국가와 다른 어떤 그 북한의 변모된 모습을 보여서 어떤 이미지 정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박 2일에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의제 측면에서도 정상 간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시간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독 회담, 확대 회담, 정상적인 어떤 정상회담의 의제를 거치면서 굉장히 심도 있는 대화가 나눠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핵화 조치와 상호 조치에 대해서 정상이 결정해줘야 되는 어떤 큰 결정은 내릴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이제 만찬도 같이 하고요.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신뢰를 쌓는 어떤 그런 그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만약에 있습니다. 그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면 이솔주 여사를 대동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두 퍼스트 레이디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차 정상회담 때는 이제 그 두 정상만이 이제 사진을 찍었지만 이제 네 분이서 그 사진을 찍어서 굉장히 이미지 정치에 있어서도 이제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회담까지 잘 성사되려면 사실 그 전에 실무 협상이 잘 돼야 되는데 이번에 2박 3일 때 있었던 건 비건 대표 말에 의하면 협상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 각자 이제 원하는 사항을 가지고 가서 이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다시 만나게 될 텐데 뭐 이때 나오는 내용들 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좀 의견 조율이 잘 될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이제 이번 2차 정상회담을 저희들이 이제 지켜볼 때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진짜 그 3차, 4차 정상회담을 어떤 전망하기보다는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뭔가 정말 가시적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어도 합의 문안은 치밀하게 조율이 돼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번 정상회담에도 또 뭐 맹탕이었다, 뭐 지난번보다 조금 진전되었다, 쉽게 말해서 미국 여론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합의가 돼도 이행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북미 간의 어떤 그동안
그 핵 협상 과정이라든지 합의 과정들을 보면 이제 그런 맥락에서 다음 주 심의 협상이 정말 중요하다 회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저는 하노이 선언이든 뭐 또 다른 합의문이든 그 합의문안이 을개는 어느 정도 만들어질 거다, 조율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양 정상이 만나서 이제 최종적인談판을 해야 될 부분은 남겨놓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최고 지도자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든 다음 주는 저는 이 합의 문안이 을개는 어느 정도 만들어질 그런 접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조만간 전화 통화를 할 거다. 청와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기일수록 중요한 시기일수록 한미 공조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어제 뭐 지난번에 비건 청와대 방문했을 때도 공조 좀 잘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 맞습니다. 그 이제 이번 그 북미 협상의 가장 큰 특징이 그 정상 탑다운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이 이제 그 적극적인 촉재 역할, 즉 남북미 그 중심의 그 협상이 진행됐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이 갖고 있는 그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여전히 북미 협상이 초기 협상 그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북미 간의 어떤 이견이 크고 그리고 서로 알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난항이 있을 때 우리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서 입장을 조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2차 정상회담이 앞에 있고 그리고 또한 뭐 비건 대표가 방북을 하고 실무 협상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견을 좁히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게 이제 협상을 해 나갈 거고 실무 협상을 해 나갈 거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제 우리 정부가 중간에 서서 이제 그 이견을 좀 조율을 해주고 입장을 전달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만간 한미 정상 간의 그 통화가 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노고를 칭찬을 하고 예. 이제 북한 김정은이 원하는 그 위원장이 원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전달해주고 또 통 큰 결단을 내려달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견인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이물출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